과거에 재건축 신화라고 그랬어요. 5층짜리 재건축하면 큰 평수 받고 돈 돌려받고 그거는 무조건 이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저출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0%대예요. 재건축을 하면 나중에 집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3, 40년 지나면 못 살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는 나중에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신 부동산 1호 박사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양쪽의 평가를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다. 우리가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집을 하나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은 전 세계 20대 주요 도시의 중심가 집값을 봐라. 서울만큼 싼 데가 어딨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PIR이라고 있거든요. PIR. 소득이 분모로 놓고 분자는 부동산 가격을 놓고 소득의 몇 배가 부동산 가격이냐 라는 지표가 있군요. 예, 이때 소득은 한 푼도 안 쓰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우리나라 PIR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나라 2,2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평균 연간. 지금 국민은행에 발표해 보면은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이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4억이에요. 그러면 14억을 6천만 원으로 나누면 23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23년 모아야 서울의 평균 집을 살 수 있다. 강남은 아니고. 강남은 아니고. 네. 강남은 한 40, 50대요. 근데 아파트 말고 이제 일반 주택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 시내 전체가 10억이에요, 평균. 그럼 그건 한 17 정도 되거든요. PIR이 17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주택, 빌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그럼 뉴욕이 PIR이 얼마냐? 11이에요. 11. 그다음에 LA 같은 데는 PIR이 8이에요. 8년 되면 사는 거예요, 소득 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은 10이에요. PIR이 12. 다 우리나라보다 낫네요.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정상적인 가치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서울 시내만 놓고 볼 때. 평균 집값이 지금 14억, 또 빌라까지 포함하면 10억 있는데 뉴욕이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LA 같은 데는 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지금 서울 집값은 GDP나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5억 정도 평균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건축 관련해서도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시인데 음마아파트만 남아있는 합성사진 같은 게 유행처럼 돌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래된 단지들 보면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재건축하기 싫다라고 하고 투자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재건축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런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재건축은 정부 입장에서는 하면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강남 같은 데라든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집주인들이 야, 이거 분담금 얼마 내야 돼? 또 얼마나 걸리는 거야? 지금 뭐 엄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년, 30년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10년 내에 재건축이 완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재건축하는 동안에 자기는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것도 싫고. 네. 압구정에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난 그냥 뭐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재건축을 해서 또 나가서 뭐 또 한 10년 걸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분담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5층짜리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이 많아가지고 5층짜리를 막 15층, 20층 지면은 평수를 큰 거 받고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분담금이라는 게 없었죠. 오히려 돈을 환급금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하는 게 전부 15층, 20층짜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은 40층, 50층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층으로 지을수록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 올라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 지금 강남의 어떤 아파트 단지, 큰 단지 거기도 분담금이 지금 5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억은 넘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값이 뭐 30몇 억, 40억까지 막 거래가 되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 그 아파트는 15억짜리예요. 가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럼 나중에 재건축을 10년 후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분담금을 10억 낸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분당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뭐 서울시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분담금 처음에 3억 낸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8억 내라고. 그러니까 집에 다 지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분담금 안 내면. 그러니까 분담금은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담금이 얼마다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급속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늘어나냐면은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환율이 급등한다는 거는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분담금이 지금 계산된 것보다 2배, 3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재건축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게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저층에 용적률이 많아야 된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돼요. 또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하면은 무조건 이득을 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저출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0%대예요.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재건축을 하면 나중에 이득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집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뭐 재건축은 이제 과거에 재건축 신화라고 그랬어요. 5층짜리 재건축하면 그냥 뭐 큰 평수 받고 돈 돌려받고 그거는 무조건 이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이제 뭐 40층, 50층 이렇게 짓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을 나중에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흉물이 될 수도 있겠다. 만일에 50층짜리, 60층짜리 재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120층, 150층, 200층을 져야 그 단가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을 하는 건 좋다 치고 지금 재건축을 한 건물을 50년 후에 재건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초재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내고 재건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집값만큼 돈을 내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살지.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낮잖아요. 어차피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부자들은 딴 데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집이 점점 낡고 임대료 싸지고 집값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는 나중에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만 산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요. 뭐 돈을 쓰고라도 하겠다 하면 그런데 반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 뉴욕에 80층짜리 그 콘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거죠. 거기는 조 단위 이상의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1인당 몇 억씩 내라도 내요. 앞에 일조권 방해한다고 미국은 공중권이라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80층짜리 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못 짓게 공중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돈 내라 그러면은 자 각자 10억, 20억씩 내세요. 다 내요. 부담 없이. 그런데 서울 같은데 아무리 부자 동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조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정도 돼야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뉴욕의 80층, 100층 막 이런 거 비교하는데 그런 데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별장용지로 대부분 써요. 그런 집들이 전 세계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조단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집에서 손해가 아무리 나도 별 타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파트 한 채가 없잖아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 리모델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층 이상 지금 짓는 건 좋아요. 나중에 자손 세대에 그걸 갖다 상속을 해주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 완전히 슬럼화된 아파트를 나한테 준 거야?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 처치곤란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팔 가치도 거의 없어지겠네요. 칼 가치가 없어. 시그니엘 아파트 있잖아요. 80평짜리 있잖아요. 땅 지분이 4평, 5평이에요. 건물은 감가되잖아요. 감가되면 나중에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3평, 4평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주상복합은 그래도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상복합은 한 10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아파트는 100년 이상 갖게 못 짓거든요. 100년 이상 갖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비를 과다하게 들여야 되는데 재건축하는 분들이 반대하겠죠. 나는 뭐 3, 40년 살고 말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분담금을 내고 짓느냐? 돈을 적게 내고 짓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30년, 40년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3, 40년 지나면 못 살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평가를 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라고는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분당, 삼본, 평촌, 일산, 중동까지 해서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라고 그러죠. 여기도 지금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당 재건축 이야기 나왔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양 평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30년 지났잖아요. 90년에 시범단지. 저도 거기에 신청하다 떨어졌어요. 제가 감정평가하니까 살기가 너무 좋더라고. 막 대평이야. 그 전부 임야 논밭이었거든요. 하여튼 살고 싶은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 건설회사가 3, 40년짜리 아파트를 지었구나.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를 지었구나. 그럼 아파트를 그때 질 때 100년 가게 지어야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축비와 분양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3, 40년마다 재건축을 하면은 건설회사는 활성화되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10년마다 재건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네. 5년마다 하면 더 좋아요. 근데 3, 40년도 길어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를 만들면 주민들한테 욕먹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30년, 40년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있어요. 외국 같은 데 봐요. 100년 이상 다 사용하잖아요. 처음에 질 때 튼튼하게 짓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짓지 않으면 분당 신도시, 삼본 평촌 앞으로 일산 재건축을 시작할 텐데 그 재건축이 과연 얼마나 순조롭게 될 거냐. 분담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월세 가격도 지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월세를 살아야 될 텐데 월세 가격 지수가 집계일의 최고치라고 하고요. 월세 값이 평균 144만 원이랍니다. 이건 높은 건가요? 외국에 비하면 높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144만 원이다. 그러면은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계산하면은 그 집값이 한 3억 5천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는 앞으로 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세는 작아요. 그리고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요. 전세제도는 주거 사다리용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갭 투자로 너무 많이 그동안에 활용을 했어요. 더군다나 빌라 같은 데는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용으로 너무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는 자연스럽게 월세화 될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어느 정도 오를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싸지요. 아까 144만 원이라는 거는 싼 거예요. 대신 집값이 안정돼요. 집 사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월세가 오르는 대신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나와서 일단 익숙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놀라죠. 익숙하지 않죠. 이 100만 원이 넘는 이 월세가 뉴노멀처럼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지요. 뉴노멀처럼 이제 미국처럼 월세가 이제 100만 원 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뉴노멀처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월세를 내고 사느냐. 집을 가지고 보유세를 그만큼 내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에 월세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 월세도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주택자라면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내 집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감당 능력이 되면은 집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살 집은. 근데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하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적당한 대출과 또 적당한 자금. 아직 뭐 젊은 분들이 자금이 마련 안 돼 있으면 아예 못 사겠죠. 근데 적당한 자금이 있고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이 있다면 사는 게 좋아요. 집 한 채에 있는 거는 오르든 떨어지든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집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약간은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한 채를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시내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빌라는 좀 싸잖아요. 이제 앞으로 빌라 쪽으로 유행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빌라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높은 게 있어요. 나중에 각광을 받을 거예요.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가 완전히 그냥 악마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전세도 지금 안 가잖아요. 돈 떼일까봐. 그만큼 빌라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때 빌라 같은 거라도 물론 대지 지분이 좀 좋아야 되겠죠. 이런 걸 사놓으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그동안 참아왔단 말이에요. 보유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세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차례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요 억제 대책이 위주였죠. 첫 번째 대책이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죠. 6억 이상은 어떤 경우도 못 해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책은 공급 대책. 근데 공급 대책은 10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죠. 뭐 대출을 더 줄인다든가 또 실거주 의무를 해가지고 갭투기를 막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을 묶어버렸잖아요. 경기도도 12개 지역을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대책이었죠. 부동산 쪽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보는군요. 네, 강력한 대책인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럼 단기적인 대책이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이걸 풀어야 될까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정책이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옛날에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변질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로 변질됐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재산권을 좀 침해할 소지도 있고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의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피하지 말았어야 될 정책은 뭡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정책이 안 먹히면 앞으로 세제 정책을 쓰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금 정책을 써야죠. 미국이 가장 훌륭한 사례인데 미국은 보유세가 되게 세요. 부동산 가격이 한 1%에서 2% 돼요. 물론 주마다 다 틀리지만 1%에서 2%, 어떤 데는 3%까지 받아요. 엄청 비싸죠. 10억이면 1,000만 원. 3%면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네요. 매년. 거의 월세인데요? 그렇죠.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리는데 하와이가 재산세가 제일 싸요. 0.6%인가 그럴 거예요. 제일 비싼 데가 뉴저지 쪽이에요. 거기는 2.5% 막 넘어요.
또 텍사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는 한 1.25% 돼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 틀려요, 율이. 근데 각 주를 분석해 보니까 세산세율이 낮은 데는 집값 폭등이 엄청 세요. 하와이 같은데. 근데 뉴저지나 세산세율이 높은 데는 집값이 안 올라요, 많이. 아주 적정하게 조금씩뿐이 안 올라요. 오히려 하락하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유세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보유세를. 우리나라도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세산세 실효세를 높여야 돼요. 다만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대폭 낮춰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금을 세산세만 올리고 다른 건 놔두면은 안 되죠. 세산세를 재배분하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양도소득세는 이연 제도가 있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할 때 세금 안 내요. 맨 마지막에 세금을 내는데 그때도 상속을 하면은 양도세가 없어지는. 그 정책은 보유하지 말고 빨리 팔라는 정책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보유세가 세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분여해서 이제 그런 기사가 가끔 나는 걸 보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예, 우리 이하로는 팔지 말자. 근데 보유세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왜 30억이냐, 10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담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게 해놔야 돼. 근데 양도세를 굉장히 싸게 해야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양도세를 싸게 안 하면은 퇴로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 이전이 너무 많거든요.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낮춰줘야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미국의 보유세만큼 안 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과거에 그 징벌적 과세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돼요. 없애고 개편 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세금이니까 그 특별세금 조항은 없애고 기본세에서 보유세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시장은 당연히 안정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세산세를 함부로 못 올려요. 정치가 부동산 가격을 지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하게 해서 개편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식 세제를 유럽에서도 똑같이 합니까? 아, 똑같이 하죠. 예, 보유세 세요, 다. 우리나라가 그럼 주요 선진국 가운데 보유세가 낮은 편입니까? 보유세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요. 저는 종부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종부세가 적어요, 현재. 미국의 재산세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 보편적인 세금 체제로 가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봐요. 근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 또 여기서 도산하는 일들도 생길 거고 많은 사건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정부는 자연스럽게 꺼트리려고 해요. 한번 2022년도에 폭락을 했었어요. 강남도 한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22년도에 얼마 안 돼요. 그때 폭락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산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풀어가지고 다시 살렸잖아요. 서서히 꺼트리기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의 산물이거든요. 서서히 꺼트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한꺼번에 꺼트려야 돼요. 충격이 강하더라도. 그럼 22년도에 40% 떠 빠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빠뜨리는 걸 막는 이유가 내 정권에서는 터뜨리면 안 되겠다. 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 정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정권이 경제가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내 정권만 좀 피해야 되겠다 해서 막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폭락을 굉장히 경계하는 게 정부예요.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폭락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일본과 중국은 폭락을 했어요.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은 거고 중국은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콘크리트를 없애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AI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거품이 낀 집을 사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살려면은 못 사잖아요. 아까 PIR 받지만은 한 푼도 안 모으고 23년 모아야 된다. 못 사잖아요. 쓰고 하다 보면은 뭐 아예 저축도 못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못 사요. 그러면은 이런 거품을 꺼뜨리기 전에 청년들한테 살 집은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거를 싸고 저렴하게 아니면 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있어요. 토지는 국가나 LH 공사나 국가기관이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 뭐 반값 이하로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주변에 빈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져서 저렴하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그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야 돼요. 아파트 공급 많이 한다고 소용없어요. 저렴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거품을 꺼트려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아파트 소유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 때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일본의 그 7조 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한순간에 홈리스가 됐어요. 왜? 부동산만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꺼질 것이다. 꺼지죠. 근데 그거는 터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근데 이렇게 계속 안고 가면 더 크게 터져요. 일본보다 더 큰 불황이 오는 거예요.
10년 경기 침체하면 될 걸 20년, 30년, 40년, 50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끌고 나가면. 그러니까 빨리 터뜨릴수록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빨리 오고 또 회복도 빨라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거품을 뭐 꺼지지도 않지만 꺼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막아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막아줬죠. 그러면 이 거품이 장기적인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꺼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야 꺼집니까? 지금은 터지게 만드는 방법이 아까 말한 보유세 정책을 시행해버려요. 그럼 거품이 꺼져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아야 부동산 값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책은 아니에요. 박사님은 계속 내버려 두면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정책을 썼는데 안 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책이 오히려 거품이 꺼지는 걸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막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책을 하려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아무것도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럼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초강력 정책을 써요. 그런데 오를 때는 효과가 좀 약한 정책을 쓰더라 이거죠. 그걸 안 쓸 거면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면 시장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강남 아파트가 뭐 100억, 200억, 1000억 되겠어요? 시장 원리에 맡겨놓은.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면 오를 때나 내리나 똑같이 하라는 거죠. 아우, 쓴소리 감사합니다.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 지역만 오르고 있고 강남 3구 이런 주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도 그렇지만 수도권으로 가면 더 그렇고 더 멀리 가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해소가 돼야 됩니까?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있어요. 양극화는 해소가 어려워요.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지방 분산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양극화는 해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해버린다든가. 근데 이전을 반대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잖아요. 또 그 지방 사람도 반대하잖아요. 국회가 오면은 자기 지역이 오염돼 버리니까 또 반대하잖아요. 지역 사람들도 못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 과감한 정책, 지방 분산 정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보유세로 해결하면 돼요. 보유세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미국의 제도, 성공적인 제도를 봤거든요.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는 또 좀 달라요, 제도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그건 상관없이 취득 가격 기준으로 매긴다는 거죠. 30년 전에 샀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니까 오래 보유하면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같은 집이라도 세금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물론 매년 2%까지는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이 오를 때 2%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되거든요.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을 굳이 내쫓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미국은 오래 살잖아요. 제가 미국의 그 부자 동네 바닷가에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거기 한 40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값이 다 100억이 넘어요. 100억에서 500억 대요. 근데 이분이 40년을 살 때는 엄청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살지만 재산세는 굉장히 조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장점을 따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이제 주거를 투자 용도로 사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로 사게 유도할 수가 있겠군요. 무조건 실거주 용도죠. 그래야 30년, 40년씩 갖고 있을 테니까. 무조건 실거주 용도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샀다 팔면은 미국에서는 이연을 시켜줘요. 안 내요, 중간에. 맨 마지막에 상속세 낼 때 그때는 양도세를 다 소멸시켜줘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가질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샀다 팔 때 할 때마다 양도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제도들 다른 나라의 장점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게 나의 어떤 재산 측면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물론 잘못 잡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 사이클이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다려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 혹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언제쯤 올까요? 사이클에서 떨어지는 시점에 살 타이밍은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1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팬데믹 때 깨져버렸어요. 떨어져야 될 타이밍에 팬데믹 때문에 올랐어요. 또 22년도에 또 폭락할 시점에 그때 살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고 거품만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금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품을 내가 안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거품을까지 안고 사야 되느냐,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라는 거고 지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거품만 더 오르는 거거든요. 실제 가치는 오르지 않는다. 네, 실제 가치는 오르지가 않죠.
금년에 그 환율 상승률을 보니까 집값 상승률보다 환율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터키에 뭐 5천만 원이면 집 좋은 거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못 살 정도로 비싼 거예요. 왜?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해 버렸으니까. 달러로 사면 엄청 싸게 사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강남도 그렇고 아파트를 굉장히 사들이고 있잖아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싸거든.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교포들이 살 때 굉장히 싸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달러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올라도 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포들이 강남 상구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입장에서 워낙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이득이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나 거품이 너무 크게 불어났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각도까지 들어서 오늘 부동산, 집, 건물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